노년의 가장 무서운 것은 가난이 아닙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만들지 않습니다. 돈은 사람을 드러낼 뿐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평소엔 다정했던 사람이 돈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던 그 순간, 말은 여전히 부드러운데 분위기가 묘하게 변하는 그 느낌, 나만 느낀 것인지 확인도 못한 채 그냥 넘어갔던 그 장면들, 그 장면들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있다면 그건 틀리지 않은 겁니다. 당신이 느낀 것이 맞습니다. 나이 들수록 이상하게 그 기억들이 더 선명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바빠서 덮어뒀던 것들이 조용해진 지금은 고요 속에서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한 이유는 그때 내가 다쳤다는 것을 이제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미워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경계하라는 경고도 아닙니다. 다만 인생 후반을 살아가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조용히 들여다봐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돈이 오가는 자리에서 사람의 진짜 얼굴이 나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는 것이 남은 시간을 덜 다치게 살아가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자리를 편하게 하시고 천천히 들어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의 돈은 가능성이었습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교육, 더 밝은 내일을 향한 수단이었습니다. 그 시절의 돈은 미래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순이 넘고 일흔이 되면 돈은 더 이상 미래의 언어가 아닙니다. 돈은 지금 이 순간의 안전입니다. 몸이 불편해지고 병원 다니는 날이 잦아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통장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입니다.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자식 집에 가서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권리, 아플 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노년의 무서운 건 돈을 잃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믿는 겁니다. 돈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이 달라집니다. 돈이 줄어들면 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내 가진 것을 향해 오다가 얻고 난 뒤에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노후를 황폐하게 만드는 진짜 원인입니다. 돈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사람을 잘못 알아본 채로 너무 오래 곁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노후의 행복은 얼마나 가졌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 곁에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를 알아보는 눈을 갖기 위해서는 돈 앞에서의 사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 경기도 외곽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에 혼자 사는 최정자 씨는 73살입니다. 남편을 62에 먼저 보냈습니다. 암이었습니다. 입원해 있던 9달 동안 정자 씨는 병원과 집을 혼자 오갔습니다. 새벽 2시에 산소호흡기 경보가 울리면 혼자 뛰어갔고 부고 연락을 돌리는 날도 혼자 전화를 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아이가 서울에서 잘 살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떠나고 정자 씨는 그 빌라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경로당에 나가고 시장에 가고 가끔 자녀들이 보내주는 용돈으로 소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 몇 해 전 오래된 그 빌라가 재개발 구역에 묶였습니다. 보상금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진 건 딱 사흘 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시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수,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동안 많이 외로우셨죠? 30년 전 사소한 일로
멀어진 친정, 사촌 오빠가 명절 인사를 해왔습니다. 같은 단지 위층 남자가 갑자기 계단에서 마주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정자 씨는 처음엔 반가웠습니다. 나이 들수록 외로웠으니까요. 밥을 차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마다 상을 받습니다. 시누이가 왔을 때는 갈비탕을 끓였고 사촌 오빠 내외가 왔을 때는 전을 부쳤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이 정리되고 큰아들 명의로 새집 계약이 끝나자 전화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겨울을 정자 씨는 오래 기억합니다. 무릎을 참아가며 끓였던 갈비탕, 고맙다며 손잡아줬던 그 온기, 그것이 자신이 아닌 돈을 향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은 쉽게 알아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다정한 말로 옵니다. 그 다정함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면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도 오는지를 보면 됩니다. 사실 행복은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정자 씨가 진짜 따뜻했던 날은 보상금이 생긴 그 여름이 아니었습니다. 옆집 할머니와 경로당에서 조용히 화투를 치던 그 오후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곁에 있어주는 사람 하나가 100명의 반가운 얼굴보다 깊습니다. 두 번째, 빌리고 있는 사람. 돈을 빌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빌리고 있는 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박성민 씨는 올해 72입니다. 50년 가까이 알고 지낸 친구 이재혁이 있습니다. 군대 훈련소 막사를 같이 쓰던 사이, 서로의 결혼식에 있었고 서로의 부모 장례를 함께 치렀으며 아이들이 어릴 때는 가족끼리 여름 바닷가도 함께 갔습니다. 성민 씨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재혁이 말없이 돈을 보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빚은 성민 씨가 제때 갚았습니다. 그 친구가 60대 후반에 갑자기 목돈이 급해졌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성민 씨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50년이었습니다. 차용증을 쓰자고 하기가 민망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2달이면 돼. 아들 전세 들어오면 바로 줄게. 2달이 지났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번의 명절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그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만나면 여전히 반갑게 술을 마셨고 웃으며 옛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치 그 500만 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재혁이 말했습니다. 야, 우리 사이에 그걸 따지냐? 내가 어디 안 가나? 섭섭하게. 그 한마디였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성민 씨가 알게 된 것은 재혁에게 자신이 어느 정도 무게인지였습니다. 50년이 야 우리 사이에 한마디로 정리되는 관계였다는 것을. 이후 성민 씨는 재혁과 가끔 술은 마십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미 한 칸 물러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꺼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는 거라고 성민 씨는 이제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다루는지와 같습니다. 단절이 아니라 깊이를 줄이는 것. 그 자리에 억지로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깊이만큼의 고요를 두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교로 내 평화를 빼앗는 사람. 비교는 독입니다. 아주 느리게 퍼지는 독입니다. 동네 경로당에 매일같이 나오는 이수님 씨는
68, 말이 많은 분입니다. 처음엔 활기차고 이야기거리가 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됩니다. 수님 씨의 말에는 언제나 비교가 들어 있었습니다. 옆 동네 아파트는 재건축되면 3억이 남는다던데 우리는 겨우 얼마야? 저쪽 방 여사 딸은 강남에 산다잖아요.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멀리들 있는지. 우리 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살았죠. 어쩌겠어요. 복이 없는 거지. 경로당에 2시간을 앉아 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오후가 되면 뭔가 모자란 것 같고 지나온 선택들이 흔들립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집도, 내 통장도, 내 자녀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내가 달라집니다. 그게 비교의 힘입니다. 수님 씨가 나쁜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도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불안을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남과 나누는 방식이 비교라는 형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의도가 없어도 피해는 있습니다. 내 평화가 매일 조금씩 닳습니다. 비교로 평화를 빼앗는 사람 곁에서 오래 앉아있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자리를 일어서는 것도 삶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유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3가지 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필요할 때만 오는 사람, 빌리고 있는 사람, 비교로 평화를 빼앗는 사람. 이 3 유형은 그나마 알아챌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보입니다. 손해를 보고 나면 깨닫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야기할 2 유형은 다릅니다.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남이 아닌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4번째, 자녀와의 거리, 돈이 만든 균열. 윤창호 씨는 올해 75입니다. 전기 관련 중소기업에 다니다 62에 정년퇴직했습니다. 퇴직금과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 약 2억 원 남짓. 넉넉하지 않지만 아내 박순례와 둘이 조용히 살기엔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준이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잘 됐습니다. 그러다 경기가 나빠지면서 자금이 막혔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아버지, 잠깐만 빌려줘. 이번 공사만 마무리되면 돼. 석 달이면 돼. 창호 씨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순례가 말렸습니다. 여보,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에요. 사업에 부모 돈 넣으면 안 돼요. 창호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면서 외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순례는 그날 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5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사업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3천만 원. 그리고 또 결국 1억 3천이 들어갔습니다. 돈이 끊기자 사업도 멈췄습니다. 민준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명절에 왔다가 밥을 먹고 가면서도 그 돈 얘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호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그냥 조용히 사세요. 그날 밤 창호 씨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아내 옆에 누워 천장을 보며 그 말을 계속 되풀이했습니다. 40년을 일했습니다. 식구들 먹이고 입히고 아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아들이 힘들다 할 때 가진 것 내어줬습니다. 그 결과로 돌아온 말이 조용히 사세요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누운 순례도 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소리가 달랐습니다. 창호 씨가 가만히 손을 잡자 순례의 손이 살며시 잡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 사람 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손의 온도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있다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지만
당신 편이라고. 그것이 창호 씨의 긴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지만 그 밤을 버티게 해준 것은 그 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혹은 지금 이 순간 비슷한 상황 앞에 서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노후 자금은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자존입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을 때 주되 내 생활이 무너지는 선을 절대로 넘지 않는 것. 그것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사랑입니다.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부모보다 자녀에게 기대지 않아도 되는 부모가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그게 서운한 진실이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창호 씨 곁에 순례가 있었듯이 결국 그 밤을 버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손을 잡아주는 사람 하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이 노후의 전부입니다. 5번째, 나에게만 인색하고 남 앞에서만 넓은 사람. 이 유형은 가장 알아채기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더없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강동원 씨는 올해 70입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게이트볼 모임에서 만난 오영주는 사교성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금방 친해지고 자리에서 자주 음식을 사고 웃음이 많았습니다. 동원 씨는 처음엔 이런 사람 참 드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둘만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같이 버스를 타면 요금이 나올 때 형주는 주머니를 늦게 뒤졌습니다. 동원 씨가 먼저 카드를 댔습니다. 다음에 또 그랬습니다. 명절에 동원 씨가 갈비 세트를 가져다 줬습니다. 얼마 뒤 형준이 가져온 것은 편의점 음료수 한 박스였습니다. 그러나 동원 씨가 병원비가 생겨 20만 원을 잠깐 빌렸을 때 형준은 다음 달에 바로 달라고 했습니다. 날짜까지 말했습니다. 동원 씨는 제때 줬습니다. 형준이 얻어먹은 버스비며 작은 것들은 형준이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럿 앞에서는 삽니다. 둘이서는 계산합니다. 내가 입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준 것은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느 날 문득 동원 씨는 알게 됐습니다. 형준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이미지는 관리하지만 나와의 관계는 관리하지 않는 사람. 편한 사람에게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 그날 이후 동원 씨는 조용히 거리를 뒀습니다. 모임에서 마주치면 여전히 웃으며 인사합니다. 그러나 단둘이 시간을 내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형주는 아마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동원 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따질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쓰던 시간을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의 지혜입니다. 베풀되 내가 지치는 관계는 정리해도 됩니다. 야박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타인을 오래 제대로 아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분은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나는 너무 오래 순진하게 살았구나 하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왔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먼저 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60 이후의 몸은 전과 다릅니다. 체력이 줄어들고 회복이 느려지고 아픈 날이 잦아집니다.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몸이 버텨줘야 관계도 있습니다. 봄날 화단에 물을 주는 노인을 상상해 보십시오. 허리가 구부정하지만 매일 아침 물을 줍니다. 꽃이 피고 지나가는 이웃이 인사를 합니다. 그 짧은 인사가 하루를 만듭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밖에 나오지 못하는 날이 길어지면 꽃도 시들고 인사도 끊깁니다.
관계는 몸이 닿는 곳에서 피어납니다. 오늘 산책 한 번, 오늘 제때 밥 한 끼, 오늘 충분한 수면. 이것이 좋은 관계를 지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관계입니다. 인생 후반에는 관계에도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체력은 유한합니다. 남은 체력을 어디에, 누구에게 쓸 것인지를 이제는 내가 정해야 합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거창하게 선언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씩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연락을 덜 먼저 하는 것, 의무감으로 나가지 않는 것, 무거운 속 이야기를 덜 꺼내는 것.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진짜 소중한 사람들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만 연락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남과 비교하며 주변 사람을 지치게 하지는 않았는지, 좋은 사람 곁에 있고 싶다면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과 비교할 시간에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너그러웠는지를 보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어준 사람이 누가 있었는지, 내가 에너지를 줬던 사람은 누구였고, 에너지를 빼앗겼던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것만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미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후는 인생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노후는 가장 정직한 시절입니다. 가진 것이 정리되고 역할이 줄어들고 하루의 무게가 단순해질 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도 비로소 정확하게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만난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도 살아오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다만 그 이유를 이해하는 것과 내 남은 시간을 그 관계에 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는 하되 가까이 두지 않아도 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창밖으로 들어온 햇살 한 조각, 오랜 친구와 나눈 짧은 통화, 크게 아프지 않은 하루, 밥이 맛있게 느껴지는 저녁. 그것이 행복입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노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두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지치는 관계 하나만 조용히 줄이십시오. 선언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오래 연락하지 못했던 진짜 소중한 사람에게 짧은 문자 하나를 보내십시오. 잘 지내지? 그 한마디면 됩니다. 무슨 용건이 없어도 됩니다. 잘 지내냐고 묻는 것 자체가 당신이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뜻이고 그것으로 이미 충분합니다. 하나를 줄이고 하나를 살리는 것. 그 작은 두 가지가 오늘의 노후를 바꿉니다. 당신의 인생은 길었습니다. 그 긴 길을 묵묵히 걸어온 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앞으로의 시간은 그 수고에 대한 선물입니다. 부디 그 선물을 진짜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쓰십시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